오시고 시바가이기 삼성종합기술을 연구를 역임하시고 현재 알파캡 대표이사로 계시는 우리나라 잉크계의 보기 드문 대부이십니다. 알파캡 조교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조낙석 사장님한테 소개받은 알파캠 조교 사장입니다. 잉크젯 분야의 대표이시를 하는데 사실 그런 안 되거든요. 또 오늘 우리 강신희 선생님께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좀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그렇게 저에게는 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사실은 서투르고 아까 한 1시간 40분 정도 되었어요. 와가지고 그 뒤에 앉아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다음에 뭐 강의하실 우리 강박사님 하실 내용과 또 제가 하는 내용과 또 앞에 하신 분의 내용이 거의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시 한 10분 동안 생각한 게, 야, 이 앞에 어떤 내용과 통일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여기에 혹시 또 잉크 제조회사에도 와 계시겠지만, 뭐 그게 뭐 일반적인 기술이니까, 잉크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그런 걸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뭐 다 저하고는 뭐 어떤 분은 저하고 한 40년 가까이 뭐 얼굴을 맞대고 30몇 년을 이렇게 우리 조낙석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같이 한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 강신희 박사님은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제 위에 바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상관이었고 같은 날 또 그만뒀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두 분 다 행님으로 모시는 분인데 특히 또 이런 영광성 자리에 한번 초대해줘서 얼굴을 한번 소개하는 입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참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앞에 연구소에 디자인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수장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데 원래 이 노래 잘하는 사람 뒤에 노래 부르면 빛이 안 난다고 앞에 강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전 내용이 아주 긴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한 2, 3주 동안 해외에 계속 있다가 와놓으니까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해해서 말로 다 때우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볼펜이 있으면 혹시 받아 적을 수 있는 분은 좀 받아 적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꼬리가 한 10장 정도 됩니다. 7-8장 정도인데 제 회사는 그 1998년 회사를 간다해서는 98년도에 이제 5월달에 창업을 했고요. 제가 그 시바가이 지금은 바스프로 바뀐 시바가이에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잉크젯 기술을 좀 습득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98년도에 창업을 해서 처음에 잉크젯 잉크 사업을 하다가 그게 2003년도에 이제 레이저 프린트에 들어가는 그 강강 드럼을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출이 뭐 강강 드럼 쪽이 매출이 조금 더 큽니다. 잉크젯이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잉크젯 잉크가. 저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OP 드럼이 한 200억 되고 그 전자재료는 아까 그 앞에 우리 디자인 연구소장님이 그때 잠시 설명하시던데 저희들도 이제 칼라 필터 쪽이나 그쪽에 들어가는 책 소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이 좀 매출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잉크젯 뭐 아류라 본드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해서 전체로 한때 2012년도는 한 400억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빠꾸 기아를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뭐 가속도가 붙어서 빠꾸가 더 심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올해 대한민국의 산업이 뭐 잘된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그 아까 앞에 뭐 큰 기술적인 이야기 부분부터 잉크 이야기를 전부 다 하셔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기술적인 잉크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로써 하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 사실은 여러 역사가 있죠. 뭐 술의 역사다. 또는 뭐 어떤 그 종교의 역사다. 또 어떤 성문화의 역사다. 또는 백화의 역사다.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분야가 뭐 이 인쇄의 역사도 또 다른 하나의 인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3000년 전에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가면 라스코란 동굴에 가보니까 저런 백화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2000년 전에 고구려의 무용청에 가면은 또 저런 백화도가 있고, 그때는 인쇄 기술은 아니지만 손으로 다 그렸었죠. 그런 그림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쇄 기술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비석부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다 볼펜으로 사인을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쭉 내 자신의 징표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 게 이제 도장입니다. 그래서 옥시라고 하는 왕이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내가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이제 부분이 도장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레트프레스라고 하죠. 그런 이제 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제 도입한 게 이제 강력도 대왕기도 이제 우리가 가끔 돌아다니죠. 그래서 탁본을 저 앞에다가 이제 먹물을 묻혀서 인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년도에 몽골이 우리 고래를 이제 점령해서 그때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어갖고 지금은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인쇄본이 있죠. 그것을 가서 유심히 안에 판을 보면 글자가 다 유심히 들어가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인쇄를 해서 다시 종이를 붙이가 빼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끔 아직은 여기 젊은 분들 혹시 못 보셨을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도장을 보면 다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이 8만 대장경을 가서 유심히 한번 안에 글자를, 판을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쇄산업에 오랫동안 관여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글자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 공맹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약간 공맹이 돼서 이렇게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공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게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학교 때 배웠죠.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이제 대량 인쇄법을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금속 활자, 금속에다 이제 요판을 만든 거예요. 요판, 철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돌려서 판을 대놓고 이제 손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1600년, 1700년대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갖다가 찍어내는데 엄청난 속도로 하루에 무려 1000번씩 이상씩 찍어내서 이제 뿌리게 되죠. 그게 이제 대량 인쇄 시장인데, 그때도 다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했는 성경책을 그때부터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구텐베르그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뛰어난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8만 대장을 만들어 손으로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찍어봤자 20장 이상을 못 찍었는데, 거기는 1000장 이상을 찍어내는 그런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여전히 전기가 없었을 시대죠. 이래서 이제 인쇄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1800년대 초에 이제 프레밍 전기를 발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고 이런 방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인쇄 산업이 드디어 이제 전기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가 쭉 어떻게 해가지고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쇄 방법이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제일 앞에 이야기했던 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레트프레스입니다. 이 레트프레스는 방금 이야기했던 구텐베르의 금속활자가 똑같아요. 그냥 요판, 철판에 이렇게 된 거죠. 철판이죠. 이렇게 글자가 톡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인쇄를 콕콕 누르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쓰이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기를 발명하고도 여전히 저런 방법으로 인쇄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이제 가끔은 이거는 이제 전부 아날로그 인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인쇄 방식이다. 디지털이 발명되기 전에.
그렇게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뭐 디지털 인쇄에 비해서는 뭐 지금도 최소 뭐 5배, 10배 정도 됩니다. 그 국내를 보면은 여 잉크를 많이 만드는 데가 대한 페인트 잉크, 대한 잉크 페인터, 그 다음에 저 평택에 있는 동양 잉크,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한국 특수 잉크, 뭐 이런 쪽에 옵셋 잉크를 만들죠. 옵셋 잉크라는 걸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리소그래픽 프린팅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펜판입니다. 펜판은 물과 기름을 이용해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굉장히 조청이나 벌꿀보다 조금 더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이용해서 인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신문, 칼렌더, 책자, 화보, 잡지는 전부가 다 옵셋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그 잉크를 만드는 데는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싸구려죠. 한번 딱 쓰고 나서 그대로 탁 이제 그 외부 옵셋이라 하는데, 그 안산에 가면은 한국 신문 잉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4개 회사가 합쳐서 한국 신문 잉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싸게 받습니다. 공동으로. 그래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칼렌더 화보를 만드는 데는 제일 크게 하는 데는 저 평택 진이면에 있는 동양 잉크, 또 대한 잉크 페인트 이쪽, 이제 노르코 한 잉크, 뭐 이런 쪽에, 거기는 옵셋을 강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인천에 가면은 한국 특수 잉크, 이런 쪽에서 옵셋 잉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물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비아 잉크라 해가지고 이것은 은갈입니다. 은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옆판으로 구멍이 쏙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잉크를 넣어갖고 만드는데, 요것은 우리가 그 라멘 봉지 있죠. 라멘 봉지나 까야봉지에도 여러 보면 다 인쇄가 되어 있죠. 그는 디지털로 인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전부 아니록스를 해가지고 한번 여기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점도가, 요것은 점도가 조청 정도 되면은, 조청이나 벌꿀 정도 되면은, 요것은 뭐 점도가 한 300에서 1000cm 거의 정도 되는, 약간 뻑뻑한 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라비아 잉크, 라면 봉지, 과자 봉지는 전부 이 인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하나는 프렉소 잉크입니다. 뭐 프렉소 잉크는 이제 어디에 볼판지 박스 같은데 우리가 인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 뭐 그라비아보다는 점도가 조금 더 높고, 그렇지만은 엉덩이 인쇄도 똑같이 하는, 아니록스가 필요 없이 바로 때려버리는 그런 방식인데, 요는 이제 그 주로 크롬에다가 볼판지에 하다 보니까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요 위에 요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잉크젯 프린팅에도 나오지만, 그라비아 잉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름 자체가 서브스트레이트 미디어가 전부 비닐이기 때문에, 바이닐이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용계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솔벤트 잉크가 이제 그런 하나의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인데, 브렉스 잉크는 전부 볼판지 박스에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침투가 되죠. 그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환경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이제 수승 잉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건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알코올을 좀 넣어서 많이 쓰는 그런 잉크가 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최근에 또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스크린 잉크를 많이 했죠. 그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볼펜을 앞에 안 나오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기름 종이에 쓰죠, 그죠? 글자를 쭉 써서 등사기에다 대놔놓고 나서 밀죠. 그러면은 기름이 없는 부분에 잉크가 여기 퉁가해가지고 인쇄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 그렇게 냈죠. 그게 이제 스크린 잉크인데, 최근에는 스크린 잉크가 저걸 응용해서 만드는 것이 전부가 다 전자인쇄 쪽으로 스크린 잉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칼라 필터를 아까 앞에 우리 수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칼라 필터도 잉크젯법으로 많이 개발하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잉크젯법으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법으로 다 인쇄를 하고 있죠. 그 스크린법으로 스핀 코팅을 하다가 대용량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용량의 프린팅 방법은 전부 스크린 인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전자산업에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등사 방식으로 했던 게 스크린입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1800년대 이제 전기가 발명되기 시작하다가 1980년대까지는 이렇게 막 쭉 해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동양잉크나 대한잉크나
한국 특수 잉크나 뭐 신문 잉크나 돈을 참 많이 벌고 잘 나갔죠. 근데 이게 지금은 시장이 연평균 마이너스 2%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이. 왜 줄어드느냐? 그거는 정부가 다 이쪽에 있는 업체들은 다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디지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의 사업은 그냥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디지털 사업이 성장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가 발명되고 한 100년이 흐른 뒤에, 15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그 서구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야, 이게 디지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왜 붙여서 이렇게 계속 인쇄를 해야 되냐, 돌리고 해야 되냐 해서 발명한 게, 야, 그러면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디지털 방식이 시작되는데, 디지털 인쇄 방식은 딱 두 종류입니다. 현재까지 큰 기술적 부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잉크젯 프린팅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레이저 프린터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속에 보면 OPC 드럼이라 하는 것은 레이저 프린트의 관광재를, 토너 가루를 드럼에다 묻혀서 다시 총에다 인쇄해주는 레이저 프린터의 기술을 운용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찌그러져 있지만 하여튼 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린터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잉크젯과 레이저 프린터가 있다.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는 여기에서 소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잉크젯 프린터 역사 뭐 이런 걸 좀 기술을 이야기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잉크젯법에 있어서는 기술에 따라서는 크게 보면은 인쇄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제가 헤더를 전공하시는 분한테 앞에서 뭐 통잡은 것 같지만 큰 부류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써멀 버블젯이고요. 또 하나가 피에조 방식입니다. 피에조는 우리가 라이터에 이렇게 툭툭툭 하면 툭툭툭 올라오는 그런 방식을 피에조라 하는데, 그런 방식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써멀 방법이 있죠.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예조 방식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물총 찍찍 짜면은 나오는 방식이고, 써멀 방식은 간단히 생각하면 소총입니다. 총을 빵 쏘면 뒤에 화약이 탁 공기가 화약을 때리죠. 그러면 화약이 폭발하죠. 폭발하면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열팽창이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총알이 탄환이 튀어나가는 방식인데, 써멀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고도의 굉장히 센시티브한 히터를 넣어서 온도를 약 400도까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 잉크가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을 견딜 수 없어서 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피에조 방식이 먼저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쓰더라도 피에조 방식이 훨씬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죠. 몰랐던 사람이라도.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물방울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스웨덴에 있는 이런 사람이 구안했대요. 엘름 키스트라는 사람이 구안을 했는데, 이걸 하다 1962년도에 영국의 모 씨가 또 다시 그걸 갖다 논문을 쓰고 기술을 이런 방을 산업으로 시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켰는데 잉크젯 방식이 그 전에 62년도까지는 전부 컨티뉴어스 잉크젯 방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전부였으니까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턴이라는 사람이 드라곤 디맨드 방식을 70년도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다 해가 논문을 썼는데, 일본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한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대요. 산업은 안 되고. 그래서 특허가 끝나는 순간이 79년도에부터 앱슨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걸 딱 산업화를 시작한 거예요. 산업을 시작해가지고 앱슨에서 해가지고 지금 앱슨의 헤드를 이용한 그 기술이 들리는 소문에는 중국에서 실제로 투입해서 과학자를 400년을 넣어갖고 3년을 연구를 했다. 어떤 사람이 좀 빈말도 있겠지만 했는데도 여전히 앱슨 피에조 헤드를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런데 앱슨 피에조 헤드 하나 때문에 일본의 국민소득이 어떤 사람은 500불에 올라갔다, 1000불에 올라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기술 하나를 개발하면은 그렇게 좋은데, 우리는 그걸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헤드를 사다가 아니면 헤드에 들어가는 서드파티 잉크나 이런 시장을
내몰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기술자로서 반성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앱슨이 1980년대 그 산업화를 딱 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렸죠. 한 페이지를 인쇄하는데, 그때 처음에 한 페이지를 인쇄하는 데는 처음에는 3분 내지 4분이 걸렸다가, 제가 이걸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던 92년도, 93년도에는 그게 2ppm. 한 페이지를 그냥 5% 도트를 하는데 2장 정도 나오다가 분당. 지금은 60ppm. 한 페이지를 1분당 60장을 인쇄하는 속도까지 왔죠. 아직도 앱슨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경쟁자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혹시 과학자 계시면 경쟁업체들, 우리 같은 업체들 정말 반성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앱슨을 했는데, 텍트로닉스나 한벨트 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서양 산업이고요. 여기는 UV가 나옴으로써 한벨트 방식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UV, 앱슨이 헤드를 이용한 예조 헤드를 위한 UV 방식이 나옴으로써 한벨트 방식은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 한벨트는 그 양초 같은 왁스를 녹여서 그 위에다 인쇄를 했는데, UV가 나와가지고, UV는 모노마를 이용해서 그 UV 영역에서 폴리머리제이션 시켜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 나와버리니까 저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방식도 전부 예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앞으로는 예조 시장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 리코나 도시바나 커미카나 세이코나 이런 SI 헤드를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해 나왔지만, 여전히 앱슨의 그 마이크로피 예조 방식을 따라잡으려면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플로트에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데스크탑에 있어서는 앱슨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HP라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죠. 일단은 세계 중심국가고 영어를 쓴다는 거, 달러를 이용한다는 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마케팅 장점이 많아서 썸을 버블지에시 HP 데스크탑 브리켓은 여전히 앱슨하고 양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앱슨이 미국에 있고 HP가 일본에 있었다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봐도 HP는 지금은 1대1로 가고 있지만 한 10대1로 찌그러들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앱슨의 기술은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서 이것을 프린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앱슨의 예조 방식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채워보고 제가 했고, 또 삼성에서 옆 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액추에이터를 두고 잉크가 이렇게 차지가 되면 여기에 꼭 누르게 되면 잉크가 나오고, 옛날에 그 자아 헤드는 옆에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옆에서 짜는 방식이고 위에서 짜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방울이 이렇게 드랍이 생겨서 서브스트레이트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물총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총이 아니고 물총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것이 장점. 그래,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부의 온도가 40도, 50도, 60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특히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 솔벤트 잉크, 그 다음에 다이스블링의 전사 잉크, 그 다음에 UV 큐러블 잉크, 이게 지금 시장의,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 방향은 돈이 되는 쪽, 다 이쪽으로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썸을 버블젯은 그것을 응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솔벤트나 에코솔벤트,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코솔벤트나 서블리메이션이나 UV 큐러블, 텍스타일은 전부가 다 이걸 예조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큰 프린팅 산업에서는 일본의 성장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래서 앱슨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프린트는 크게 봤을 때는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이 있고, 잉크젯의 기술을 봤을 때는 예조와 썸을 버블이 있는데, 그 예조의 가장 대들보는 다양하게 사이드 기술은 있지만
피에조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앱슨이고, 서멀 버블의 핵심을 갖고 있는 데는 크게 봤을 때는 뭐 HP가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 캐논의 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 워낙 그 일본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HP에 많이 밀립니다. 마케팅에서 많이 밀리고 해서 HP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소총입니다. 아까 말한 총을 딱 쐈을 때 뒤에 탁 공이가 때리면 그 안에 화약이 폭발하고 화약이 열팽창이 일어나서 총알이 나가듯이 이것도 순간적으로 여기에다가 히팅 엘리먼트에다 열을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의 온도를 주면은 여기 뭐 제가 듣기로는 한 400도 준대요. 초당. 온도를 400도 주면 잉크가 골골 끓어서 여기 그 압력밥솥도 있죠. 그러면 피피피피 공이 나오죠. 그런 방식으로 잉크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나와 잉크가 떨어지는데 여기 뭐 1초에 제가 혹시 헤드에 관련된 기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삼성에 그때 있을 때 옆에 헤드 만드는 우리 이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1초에 뭐 16,000번이 올라 영도에 갔다가 뭐 400도로 갔다 1도로 갔다 400도로 갔다가 이렇게 식었다 올랐다 이렇게 한대요. 1초에 16,000번입니다. 한 노즐 안에. 그래서 잉크가 그렇게 슉슉슉 가더라도 잉크를 출력한다. 대신에 이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징이 딴 거는 전혀 특징이 저는 장점이 많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술자 잉크적 입장에서는 딱 하나가 장점이 있다면 헤드의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는 HP 카트리지는 이렇게 헤드가 붙어가고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빼가지고 쓰다가 잉크다 떨어지면 버리고 새로운 카트리지 가서 끼우죠. 앱스는 어떻게 합니까? 헤드는 프린트에 달려있고 잉크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끼우고 하죠. 우리가 물총을 쏘고 나서 물총을 쪽쪽쪽 쏘고 나서 그 안에 구멍이 막혔다 공이로 닦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관을 닦는 경우. 근데 소총 군대 가서 총을 쏘고 나서 계속 닦아야 하얀 냄새가 안 나고 다시 총알이 바로게 나가죠. 그런 것 같이 이유는 카트리지가 아무리 좋은 헤드라도 3리터 이상을 쓰면은 헤드가 대체로 나가는. 그래서 뭐 우리가 최고 좋은 헤드를 개발해도 3 내지 4리터, 4리터까지 쓰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잉크 하나에 3리터 정도 쓰면 헤드가 나가버리니까. 근데 왜 나갔느냐? 일이 그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이는 제작 비용이 저렴한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장점이 없어요. 과거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앱슨이 마이크로 피에조 액추에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앱슨의 방식도 피에조 서멀 방식이 못지않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도 장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게 연말로 얘기하면 특징적으로 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성 잉크에만 특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성이 굉장히 있다. 이게 큰 단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이 시장이 죽진 않겠죠. 왜냐하면 HP나 캐논이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라도 응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텍스 잉크도 개발해내고 이렇게 하지만 역시 라텍스 잉크도 수성 잉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 발생력이라든지 착색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접착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다양한. 그래서 HP가 코니카 헤드를 빌려다가 거기에다 뭐 HP 9000만 이런 거는 지금 코니카 헤드를 써서 솔벤팅크도 출시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헤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상당히 밀리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크의 종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수성과 솔벤트. 큰 카테고리로 봤습니다. 뭐 UV 큐러블도 솔벤트 일부 들어가는지 뭐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솔벤트가 들어가고 그 모노마가 들어가고 광개시제가 들어가고 뭐 이리 수지가 들어가서 UV 영역에서 우리 프린트하면 폴리머리제이션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솔벤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솔벤트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점한데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썸을 제스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사용할 수 없느냐? 솔벤트 잉크는 굉장히 이레프레이션이 빨리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솔벤트도 말 그대로 솔벤트는 불에 쉽게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도 열을 주면 안에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했습니다. UV 큐브도 거기에서 폴리머리제이션이 온도에 의해서도 일어나거든요. 광경화가 온도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노즐을 막아버리는 현상.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텍스타일 잉크나 전사 잉크는 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용할 수 없느냐? 기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요. 서블리메이션은 전사 잉크는 잉크의 색소를 분산 염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료 잉크와 안료 잉크는 염료 잉크는 색소를 말하면 염료죠. 염료는 물에 녹는 것이 염료입니다. 용매에 녹는 것이 염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해라고 하죠. 안료는 용매에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녹는 거와 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용해와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전사 잉크나 텍스타일 잉크는 어떤 염료로 사용하냐? 분산 염료로 사용합니다. 분산 염료. 잘 생각하면 이상하죠. 염료는 용해시키고 안료는 분산을 시킨다 했는데 염료는 용해고 안료는 분산인데 왜 전사는 분산 염료? 그럼 염료를 갖다 분산을 시키는 게 뭐 있느냐? 바로 화학 구조적으로는 염료인데 실질적 성상으로 보면 물에 녹지 않는 염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산을 시켜야 되죠. 그것만 가지고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텍스타일 잉크나 다이서블리메이션 잉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거 있죠. 물에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걸 우리는 액화라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기화라고,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음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용해라 하죠. 그럼 기체에서 고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죠. 가장 대표적인 드라이아이스죠.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어떤 현상이냐?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기체나 고체로 왔다 갔다. 근데 성화가 일어나는데 분산염료의 특징이 유일한 특징이 아닙니다. 안료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료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분산염료의 특징은 성화가 일어난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다이서블리메이션 잉크와 텍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 성화가 몇 도에서 일어나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 180도부터 270도, 280도 사이에 대부분 분산염료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텍스타일 잉크는 270도짜리의 분산염료를 사용하고 다이서블리메이션 잉크는 200도 전후에서의 분산염료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화가 일어나는데 아까 서멀버블젯은 400도에서 온도를 오르내려 하죠. 그러면 그 노즐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화가 일어나 버리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성 잉크의 염료와 안료 잉크, 즉 다시 말해 데스크탑에서 주로 쓰는 그거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법 많이 씁니다. 어디 현수막에서 수성 안료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 외에는 다양한 서브스트레이트,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피에조 헤드를 선물 헤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라텍스 잉크를 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크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솔벤트 양의 종류에 따라서. 수성은 물론 색소에 따라서는 염료, 안료, 디스플스타이 뭐 이렇게 있고 또 솔벤트의 종류에 따라서는 에코나 하이소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류에 있어서 응용은 다 다른데 이거는 내광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안료 잉크는 뭐 나중에 응용을 하면 우리 현수막 같은 데도 사용하고 이런 데 실내에서 하고도 사용하고 밖에서도 많이 사용하면 차창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발색도가 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성 잉크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요즘은 다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모노리움 장판 있지 않습니까? 장판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침투가 안 됩니다. 물은 침투가 안 됩니다. 물은 염료 잉크와 수성 잉크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잉크인데 이게 침투가 안 되다 보니까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인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판을 녹여버리는 용매가 필요한 거죠. 장판을 녹여야 되겠다. 모노리움을 녹여야 되겠다는 용매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이 솔벤트 잉크입니다. 녹여버립니다. 아주 극히 미미한
하지만 어쨌든 녹여서 침투가 되는 거죠. 다공성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솔벤트 잉크를 모노론 같은 데다가 해서 우리 그 식당에다 가면 이렇게 쭉 붙여놨죠. 저 고속도로 옆에 가면 엄청나게 큰 장판, 우리 저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건 뭐라 하지, 타프린이라고 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를 가지고도 PP나 이런 쪽에도 솔벤트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해적 헤드가 기술을 자랑했구나.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우리 수상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훨씬 더 내용이 알차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잉크만 만들다 보니까 그 깊이를 사실 잘 몰라서 저는 지금은 계속해서 2010년 전에까지는 솔벤트 잉크가 굉장히 시장을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에코솔벤트 잉크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여전히 에코솔벤트 잉크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런데 라텍스 잉크도 시장에 막 소개하고 있죠. 연밑에 가니까 HP에도 잠시 뭐 한 10분 둘러봤는데 HP에도 라텍스 잉크를 갖고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왜 라텍스 잉크를 하는지 아시죠? 이제는 수성이기 때문에 라텍스 잉크를 합니다. 수성이기 때문에 성을 부분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는 아까 같이 모노론 같은 위에도 인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지 중에, 분산제 중에 굉장히 저온에서 멜팅이 되는 분산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온에서. 극저온에서 멜팅이, 그러니까 100도 이하에서 멜팅이 되는 수지를 이용해서 라텍스라는 잉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접착력이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단지 하나는, 그렇지만은 워낙 수성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HP는 그런 쪽으로 계속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냄새가 없는, 그런데 여전히 뭐 필리핀이나 중남미를 가보면 뭐 냄새가 엄청 진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뭐 해가지고 지금 하이소 쓰는 데가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 뭐 냄새 코를 찌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요즘은 뭐 회사들 특히 가보면은 이게 고객들이 자기 하나만 이렇게 자기 회사의 특징만 딱 몇 점만 인쇄하는 게 only one 하는 인쇄가 많이 성행합니다. 이런 쪽 디지털 산업이 많이 그래서 특히 섬유 쪽에 옷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이 성행할 것 같고요. 또 산업용 시장에서도 요즘은 또 많이 인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철판문을 이용하는 데도 인쇄를 하고요. 냉장고 앞에 거기도 인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보고 에어컨이나 이런 쪽도 많이 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고. 아까 앞에서 다 설명하셨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저희들이 뭐 운영하고 있는데 LCD 이런 쪽에 하는데 이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슨 한계가 있느냐. 결국은 이게 객백을 만들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드를 이용해서 객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객백에 있어서의 부분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앞에서 과거에 인쇄했던 스크린 잉크에 있어서의 인쇄 방식에 갖고 UV 라디에이션을 시켜서 그걸 씻어내는 방식만큼의 객백과 표면에 있어의 계절이 아직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OLED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가집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잉크젯을 많이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다행스러운 게 잉크젯이 OLED는 용매에 잘 녹죠. 녹고 LCD는 알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매에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다 보니까 객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OLED 같은 경우는 ETL, 호스트 이런 쪽은 용해가 잘 됩니다. HDL, HIL만 먼저 서블리메이션 시킨 다음에 잉크젯을 이용해서 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응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인쇄 방식은, 인류의 인쇄 방식은 크게 보면 한 세 번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특공 금속활자 인쇄 방식에서,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한 200년 가까이,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디지털이 1980년대 이후로 생성이 됐는데, 우리 14년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양 상권이 있고, 사양 업체는, 사양 산업은 없어도, 사양 해상이 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는데, 디지털 인쇄를 하고 있는 1단에서는 이 최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서는 계속 승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쇄 방식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 인쇄는 마이너스 2% 3% 계속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 인쇄는 특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승인이 되고, 기존 산업은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현수막 실력 이런 데 계속해서 가격만 떨어지지 그렇게 성장은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은 안 하는 거죠. 특화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혹시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중국의 BOE 같은 데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게 되면 상당하게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잉크 디지털 프린터는 저개발 시장은 저쪽에 가보면은 여전히 인쇄하는 방식이 우리 현수막 쓰는 거 그런 것도 여전히 이렇게 근접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기가 비싸서 못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속 성장이 빠르게 있는 것 같고요. 국가별로 아까 앞에서 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가식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현수막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일본에는 스탠드에서 노블이라고 하는 건데, 스탠드에서만 양쪽에서 잘 보이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전사잉크 시장, 텍스타일 시장이 굉장히 텍스타일이나 전사잉크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많이 있고, 동남아는 이제 보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이 수승잉크가 또 상당히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솔벤트 잉크 쪽이 여전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엄청나게 그렇고, 터키, 브라질, 아프리카, 이태리, 이쪽에는 전사 시장의 그 특징이 전부 이태리는 이제 원래 패션의 중심지고, 터키나 브라질은 터키는 만들어 유럽 쪽으로 다 수출하고, 브라질은 전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잉크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전사 시장이나 텍스타일 시장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이 워낙 부실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한 40분 정도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OPC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OPC에 대해서는 대략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잉크젯을 먼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03년도에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프린터 이제 양의 산맥입니다. 잉크젯과 레이저 프린터.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 시장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잉크젯은 OEM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서로 타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싶고, 오피스 사업을 해서 상당히 크게 벌렸습니다. 사실 수백을 투자를 했는데, OPC의 드럼을 만들면 자기 전 세계를 휘어잡는 회사는 캐논입니다. 캐논이 만들어서 레이저 만들어서 HP에다가 OEM을 줘서 HP가 다 팔고 그랬어요. 전 세계 마켓시아의 여전히 60% 정도를 HP 캐논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한 20%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는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 다른 회사에서 갔습니다. 특히 앱선, 교시라미타, 그 다음에 오키, 그 다음에 브라더 이런 쪽에서 주가고 있는데, 캐논이 2010년도에 그 OPC 드럼의 양쪽 끝단에 있는 삼각기어라고 있습니다. 삼각기어에 대해서 국내 5개 업체에 대한 소송을 들었어요. 일본에 미쯔비시 후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미쯔비시 후지가 있고요. 한국에는 우리 회사를 위시해서 백선옵시, 파캠, 캠슨, 요코토폰 이렇게 5개 있고, 대만에 2개 있고, 중국에 한 7개 업체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논이 한국 업체 5개만 소송을 들었어요. 한국 업체 5개만 소송을 들어서 지난 8월
7월 24일 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게 한국 업체 5개 업체는 패소로 판결이 났어요.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우리 알파캠을 제가 나머지 우리 회사도 뭐 쉽지는 않지만 나머지 회사는 거의 다 없어지다라고 남의 회사를 제가 뭐 비하하거나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니고 거의 뭐 그 대부분 부도난 상황이고 거의 문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부도가 곧 날 것 같은 분위기도 들어요. 뭐 그거는 절대 책임질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제 회사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60%를 장악하고 있는 캐논이 애프터마켓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손해배상금이 전체 5개사가 합쳐서 300억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300억.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 부분 부담을 어떻게 했고요. 제일 큰 업체는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백척감도에 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다 없어지고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2개 업체가 엄청난 양의 매출이 늘어났어요. 중국에 있는 업체도 다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는 다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죠. 그것도 뭐 틀리면 아닙니다. 옵시 드럼목기에 종사하는 업체 지구인 전체 업체는 한 700명 됩니다. 다 직장을 잃었고요. 가족까지 합치면 2,0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00명이 직장을 잃어서 그것도 선생님, 앞에 빵집, 슈퍼마켓, 가게 뭐 이런 이발소까지 다 합치면 파도가 엄청나게 커서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데 입조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캐논이 소송을 걸었는데 중국, 대만, 한국 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판사는 여기 보더지만은 또 해나를 보니까 일본에 2개 있고 한국에 5개, 대만에 2개, 중국에 7개 있는 양수. 그런데 왜 일본 업체는 소송 안 걸고 우리한테는 소송 거냐? 캐논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당황했대요. 그래서 그 판결을 일본 걸 받아서 가지고 온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판결하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의 종속 국가죠. 같은 국가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대만도 그래 보니까 결국은 캐논이 일본 걸 소송을 걸면 됐는데 일본에는 소송을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걸었는데 한국에는 우리 유능하신 판사님들이 캐논 성 해가지고 손을 들여줘 보니까 다 박살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럼 저는 공개 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단장은 캐논의 대변인은 김현장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제가 네. 저기 스트롱 솔벤트 잉크하고요. 네. 에코 솔벤트 잉크인데 둘 다 솔벤트라서 스트롱은 사람이 거의 주의라고 한결시키니까 오히려 휴를 마실 가능성이 적은데 에코는 냄새가 안 나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쓰다 보면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에코는 서서히 실제로 용제를 쓰고 있으면서도 냄새가 좀 덜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덜 마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뭐라죠? 위험성이 도리어 더 많이 노출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강용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면 강용제는 플라리티가 굉장히 크죠. 극성을 띠고 있는 쪽이 많죠. 극성을 띠고 있는 쪽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베프레신이 또 잘 일어납니다. 이베프레신이 잘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플라리티가 좀 크면 클수록 대체로 보면은 냄새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독성도 강합니다. 플라리티가 있다는 말은 말단기에
리액티브한 성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단계 카르복실이나 알코올이나 또는 아마이드나 또는 아민이나 또는 서코네이트가 되어 있는 그런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서브스트레이트의 용해를 시키게 되고 그 미래의 용해를 시키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람의 피해도 쉽게 용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단지 하나는 에코솔벤트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를 계속 맡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도 딱 일정한 양만 먹어야 되지 또 물만 먹으면 좀 그렇듯이 적당히 하는 것이 에코솔벤트도 절대로 결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극성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고 또 다른 제가 뭐 짧은 지식입니다. 자, 예, 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 알파캠 조교 대표이사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 3시 1분입니다. 10분까지 휴식하시고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